안녕하십니까.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부동산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2사 주택공급대책이죠.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지금 여기 보다 보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매우 이제 복잡한 제목의 그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번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죠. 6.19 대책 때부터 사실상 국토부 출입기자로서 계속 25번의 대책을 계속 이제 취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올 대책은 과연 어땠을까? 가지고 이제 제 개인적인 총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특단의 공급 대책이라고 변창흠 장관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쉬움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책이라는 거는 디테일이 양말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디테일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의견을 나누고 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뭐 추진 배경, 이런 부분 사실 기자들도 잘 안 봅니다. 주택 공급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이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볼게요. 공급 부지 확보 물량 추계치 총괄을 보면은 83만 6천 가구가 이번에 나오는데 서울이 32만 3천 가구, 그다음에 인천 경기가 29만 3천 가구, 5대 광역시가 22만 가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 정비 사업 있고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있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있고 도시재생 있고 공공택지 있고 뭐 신축 매입, 비주택 리모델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이번 25번째 이사 대책의 핵심은 이제 정비사업,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에 역세권, 그리고 공공택지 이 세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서 13만 6천 가구,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에서 12만 3천 가구, 공공택지에서 26만 3천 가구이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합치면 거의 한 41만에서 42만 가구예요. 문재인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책의 이제 방안의 성패가 사실상 이번 이사 대책에 이제 성공을 가늠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여기입니다. 이제 주거상업공일지구가 아마 이번 역세권 개발의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를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역세권 주변 지역, 역세권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주변 300m 안쪽에서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 지금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기부 체납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개발을 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기사를 썼던 내용인데 서울역 뒤편에 있는 이제 후암 1구역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제 저층의 다세대 그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개발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안 됐던 이유가 여기 용적률이 이제 남산 고도 제한이랑 일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묶여 있어가지고 잘 안 나왔는데 이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대나 공공 분양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이제 개발성을 맞춰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업구역에 대한 투기 수요 등 유입 방지라고 8페이지에 있는데 공기업이 단독 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고 대책 발표일 이후에 공공주택 복합사역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권이 미부여됩니다. 현금 청산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커요. 왜냐면은 오늘 이후로 이 공공복합 이제 역세권 개발이 된다는 거를 노리고 이제 사시는 분들은 현금 청산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대책이 나오고 이제 아는 많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갖고 지금 빌라 투자 끝난 거 아닌가라는 그 의견들이 만약에 부동산 카페에서 많이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봤더니 물론 이게 거래를 잠기게 하는 효과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이 쪼개질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단독주택이 있다, 그게 다세대로 분리되면서 그 지분이 쪼개지는 경우에는 원소유주에게만 이게 그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빌라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과 그리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후암 1구역이나 그런 역세권들은
이게 이제 잘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을 노리고 개발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비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 청산을 설사 당하더라도 그 지역이 한번 싹 정비가 되고 나면은 땅값이나 집가의 어떤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이 대책이 엉망진창이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준다면은 뭐 그냥 정부 대책의 효과로 보면 쏘쏘 뭐 한 C+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게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투자 수요가 몰려가지고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땅값을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시행자들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려고 막상 들어가 보면 땅값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뭐 이걸 700%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안 굴러갈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장점과 단점이 되게 명확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따져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나왔습니다. 변창흠 장관의 가장 핵심 카드입니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없냐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국토부가 없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공공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건축 조합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재건축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럼 제가 조합원이 돼가지고 제 재산권 일부를 조합원이 가지고 가죠. 그래가지고 조합이 이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 재산권의 그러니까 대지 지분의 일부를 감정해가지고 자신 이제 조합원들이 하나씩 가져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재건축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일정 부분의 주민 동의하에 LH나 SH 같은 이제 공공기관으로 모두 다 재산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 신도시 사업 진행하듯이 LH가 모든 걸 이제 진행하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우선 입주권을 준다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만 3천 가구 서울에서 변창흠 장관이 어떤 주택 공급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주로 쓰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부동산 카페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부지 확보 16페이지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은 단독 시행자가 되어 현물 선납비 수용 방식으로 부지 확보를 실시한다. 한마디로 재산권을 다 국가에 주는 대신에 국가가 알아서 개발하면은 내가 알아서 나눠주면 너는 그냥 알아서 가져가라는 그런 구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재산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침해를 일으키는데 부동산 카페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은 글이었는데 신체 포기각서 주면 살려줄게 돼요, 이게 딱. 왜냐면은 땅이 신체라고 하면 땅을 포기하는 대신에 살려줄게. 재건축 지금까지 다 묶어놨는데 풀어줄게. 그러면서 수많은 인센티브를 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통합심의 도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담보, 뭐 건축심의 교통영향 평가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해가지고 신속하게 인허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 건축 규제 기준 완화, 용도지역 종상향 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이거 생각보다 되게 인센티브예요. 왜냐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300% 용적률을 주는데 360% 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역세권 도로변은 준주거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 오늘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잠실역 코너에 4개 동이 있어요. 그 4개 동을 준주거지역 종상향해가지고 저 50층을 이제 올려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능하게 해준다고 이제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아, 나는 개별 단지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한 코멘트를 하기 어렵다.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또 굉장히 국토부는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이거 되는 게 지금 맞는 걸로 지금 제가 보이는데 뭐 인센티브 엄청 많이 줍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3가지 규제가 있는데 안전진단 이제 강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인데 이거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은 2년 의무거주 미적용. 이것도 굉장히 강한 규제거든요. 이게 소형 평형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재건축 진행 못할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LH에다가 니네 땅 다 주면은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 다 줄게.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확실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니까 뭐 우리 믿고 뭐 따라와, 이런 부분인데 정비사업에서 난리가 난 부분이 아까 이제 토지를 그렇게 넘겼잖아요. 그런데
토지를 넘기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개발 이익을 뭔가를 환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없어요, 지금. 자, 개발 이익 공유. 1차적으로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고 특수 상황 토지 소유자, 세입자 지원.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조정. 이게 뭔 소리죠,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맞춘다는 얘기인데 여기 공공 직접 시행 개발 이익 공유 예시를 봐도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인센티브는 우리가 뭐 재청원도 뭐 해주고 뭐 2년 의무 실고제도 빼주고 이것저것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좀 정말 결정적으로 모든 토지 재산권은 LH에다 갖다가 넘기는 대신에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30평대 아파트 재건축을 갖고 있었는데 30평을 내가 진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여기도 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아까 그 역세권 개발이랑 똑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똑같아요. 오늘 대책 발표 이후에 재건축 조합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만약에 우리 조합이 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할래 해가지고 공공사업 시행자로 됐어요. 그러면은 저도 현금 청산당해요. 근데 지금 이게 재건축 아파트가 거래 절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됐거든요. 일반 재건축 아파트들은 뭐 10년 보유 5년 거주인가 뭐 그런 게 까다로운 조건을 1가구 1주택 이거 아니면은 지금 거래를 못하게 돼 있는데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사리판 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재건축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갑자기 조합에서 우리는 이런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공공사업 시행자를 공공시행 재건축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기 보면은 주민 동의 조합의 2분의 1 동의로 이거 해가지고 넘겨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조합은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 현금 청산 당하게 생겼어요. 그럼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하자는 놈과 안 하자는 사람들 사이에 또 갈등이 붙을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시장에 또 하나의 갈등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생각에는 이게 이번 대책의 핵심 카드인 것 같은데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허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몇 개 재건축 조합을 물어봤더니 말 그대로 정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우리 이렇게 해줄게. 너한테 막 이렇게 막 인센티브 줘가지고 막 사업을 진행해줄게 했는데 막상 야 미안하다. 내가 너 30평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0평 줄게 하면 막을 방법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참여할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정말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강남 같은 좀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강북이나 서울 외곽권에 있는 좀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그런 일부 조합들이 선택은 아니고 뭐 이렇게 검토라도 해보지 않을까. 근데 애매한 게 지금 이제 목동이나 상계동에 있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 이거에 해당이 안 돼요. 왜? 안전진단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없어요. 이건 정비계획에 대해서 최소한 추진이 단계는 돼야지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썩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D학점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왜 D학점이냐? 그래도 이 사업을 고려해 볼 만한 재건축 조합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외나 이런 인센티브들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F는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또 내려볼게요.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인데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도입한다. 이 부분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도시재생 사업 결코 이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 때문에 이제 역세권 빌라나 조그만 이제 빌라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괜찮다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업들은 사업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 금방 엎어져 버려 사업이. 그래서
돈이 많이 묶일 수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 뭐 기존 공공택지에 차질 없는 추진,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 등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넘기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25만 호 내외 신규 택지 공공 추가 확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다시 발표를 했어요. 이게 25만 호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5개 3기 신도시가 한 25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가구인데 이게 제가 봤더니 서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랑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주로 있는데 이제 15곳에서 20곳에 25만 호 내외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 택지당 한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 한 미니 신도시 정도 규모로 보이고요. 여기 뭐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지 여건들은 고려해 후보지를 선별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인 입지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위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2018년 9월 13일, 9월 21일 대책, 주택공급 대책 때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30만 가구를 공급할 거야. 신도시를 몇 개 할게. 그런데 추후 발표는 자세한 입지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할 거야.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택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패스트 트랙을 쓰려고 할 거고, 그렇다 보면 아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 물량을 갖고 이제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면은 3기 신도시나 그동안 택지를 개발할 때 안 포함됐던 부분들, 거기를 쓸 부분들이 그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제가 옛날에 그 3기 신도시 당시 취재할 때를 돌이켜 보면은 지금 빠진 데가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만들려다가 깨지고 진행 안 된 곳들, 광명, 그리고 하남, 그리고 그 해당 지역분들 정말 안 좋아하시죠? 고양 일부. 뭐 조심스럽게 아마 그 중에서 일부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모두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신 거니까 그렇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공공택지는 정부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정부가 지금 30만 호 플러스 저번 공급까지 한 거의 127만 호 정도를 지금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제대로 굴러가는 게 이 신규 택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래도 한 빗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청약 같은 거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에 이제 그 미리 의무거주 기간 채우기 위해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될 부분, 이제 그런 지역들을 내가 예상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그 뒤에 발표 뒤에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토지 보상하고 분양하는데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채우셔도 돼요. 초반에 가서 이제 그런 청약 같은 거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도시를 선택할 때에는 GTX나 그런 교통망 같은 개발 계획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단기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뭐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신축 메인 약정 확대 제도 개선,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뭐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책을 통해 확보된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34페이지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권 127만 호, 3기 신도시, 5, 6대책, 8,4대책 등 기 발표 물량과 근본 대책 물량을 합산 시 현 정부에서 200만 호 이상을 확보했다. 이거 노태우 대통령 때 100만 호 공급하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100만 호 다 공급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 200만 호를 하겠다.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숫자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제대로 공급이 100%는 아예 꿈도 안 꾸고요. 50% 될까?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좀 높게 평가할 거는 처음에 이제 전 장관님이시죠. 김현미 장관님 취임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정부는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다 지금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건 투기꾼의 탓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쨌든 이런 공급 대책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생각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가는 해보겠다.
뭐 이런 거로는 좀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쉽다. 그리고 굳이 이 대책을 보고 앞으로의 공급이나 시장 상황이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규 택지는 어느 정도의 시장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역세권 도심 그 개발, 그러니까 복합 개발 용적률 많이 주는 거, 그것도 성공 사례 몇 개가 나오면 꽤 파장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성공 사례를 내기는 쉽진 않다. 그리고 공공시행 재건축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아마 내일 언론의 신문 기사를 보면은 아마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변창흠 장관이 참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지만 디테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총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이 모든 내용은 순전히 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 오늘 이 영상이 부동산 투자나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네. 별 5개 중에 별은 몇 개 정도 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5개 중. 2개냐 3개냐. 2개 반? 2개 반 하시죠. 3개 할까? 이어지는 전문가분들 총평도 있으니 영상은 놓치지 말고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LH하고 하면 거기서 이익 따가지고 강남의 재건축 작업장들은 호응을 그래 안 할 거예요. 정부에서 하고 SH 하는 게 왜냐하면 이익을 많이 내려고 그러니까 자재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많이 됩니다. 초보분들은 자기 아파트 잘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주도권을 갖다가 SH 갖고 있으면은 그게 안 될 거예요. 예, 지금 나온 계획들을 보면은 뭐 숫자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예상대로 물량이 채워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규제 같은 것들을 강화해서 물량이 너무 줄어들고 하니까 지금 규제를 풀어준 꼴인데 규제를 풀더라도 이제 그 또 지금까지 입장이 있어가지고 공공이 할 경우에 한 해 풀어준다는 조금 이상한 제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똑같은 사업을 민간이 하게 된다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굳이 공공한테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과연 정당한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신규 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뭐 진행이 잘 되겠지만은 나머지 기존 시가 제한다는 것들은 지역 여건의 그 무시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종의 개발 호재로 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값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값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실제 입주가 시작되는 후년이나 이때쯤 되면은 한 3, 4년 뒤가 되면은 좀 조정 안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선은 그 정부가 서울에만 더 32만 3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데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게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은 뭐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 투기 세력에 대한 그 사전적 규제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주 수요에 대한 전월세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물량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3기 신도시도 있고 또 이전에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지만 당장 입주할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금년 봄이나 가을에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